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 이석규입니다. 우리 24년도 35회 시험 합격을 위한 3월 시행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방문각 35회 시험 대비 모의고사는 실전에 최대한 가깝게 출제한다. 그래서 극상의 문제도 있고 주는 문제도 있고 고루고루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전 모의고사 다 참여해서 실력을 갈고 닦으면 실전에 가서 문제 충분히 풀립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자, 41번 문제가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여러분요. 자, 이 문제 틀린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은 답은 쉬워요. 정보체계 구축한 것 5년마다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라. 답은 이제 5번이 쉬운데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동안에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근데 34회 시험에서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반드시 나오니까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 하면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원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해놓고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군가가 해야 돼요. 누가 지정하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다른 것들을 시험을 내면 이런 것들 다 딱 맞히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고 그 다음 공청회 할 때는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면 단독으로 짤 수도 있고 기초조사하는 경우에 정보체계 구축 운영하라. 5년마다 업데이트하라. 이렇게 아주 보편적인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몇 가지 할 테니까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34회 시험은 안 나왔죠. 광역도시계획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뭐냐 이것이. 여러분들 항상 모든 법 공부를 하실 때 남은 기간 동안에 법적 정의를 둔 걸 제대로 잡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소리 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광역계획권,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뭐냐? 인접한 둘 이상의 여러 개 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전부만을 그러면 안 되겠죠. 전부도 되고 일부도. 누가 지정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광역계획권 지정을 하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일이 없으니까요. 자, 지정은 무조건 단독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도지사냐, 이렇게. 자,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에 걸치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두 시도지사과가 공동으로 지정한다라고 시험을 자주 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도관할구역 안에서는 당연히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무슨 시장군수가 공동 다 틀렸다. 자, 지정은 단독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단독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도 몇 번 나왔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할 수 없다. X. 자, 여러분 요 안에 지정권자가 딱 들어가 있죠. 이 사람들이 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누가 할 것이냐. 모의고사 답 몇 번 몇 점 나오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때 공법 점수가 최종적으로 몇 점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풀면서 실력을 하나씩 쌓는다라고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공동으로 합니다. 수립은 공동으로, 지정은 단독으로. 볼까요? 자,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수립하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었으니 그럴 때는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짭니다.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짜겠죠. 그러면
자, 주어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사람이 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승인 받으세요. 시도지사가 주어로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 그런데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관할 시장군수,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으면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도 있다. 이건 예외죠.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오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겠죠. 그래서 결론, 광역계획권 지정은 단독입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 수립은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런데 지정권자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해달라고 올라오지 않으면 그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직접 짤 수도 있다. 그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간절히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 기출문제 보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없다라고 낸 적이 있습니다. 틀렸죠. 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고 또 시장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으며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지 않죠. 왜? 자기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래서 광역도시계 딱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지? 지정은 단독으로 한다고 그랬다. 수립은 공동으로 한다. 요 두 개만 딱 잡고 가면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물어봐도 기초조사, 정부 측의 구축, 5년마다 업데이트, 그 다음에 주민 전문가 의견 들을 때 공청회 열어야 된다. 그 전에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한다. 그 다음에 시군, 시도, 의회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일반 시장군수 의견 들어서 수립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정권자와 수립권자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자, 42번 실제 시험 그대로 나온 거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아들이 셋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큰아들, 도시개발사업 둘째, 정비사업 셋째. 이 세 아들을 다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모두 골라라. 기억, 니은,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아들이 셋이 있다. 큰아들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둘째가 도시개발 사업, 셋째가 정비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자,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43번인데 여러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객관식 안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주로 어디가 시험에서 정답 처리가 될까를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봤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이거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낼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유사한 절차는 시험을 정답 처리 안 해요. 그 두 가지 계획과 차별화되는 걸 주로 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민들이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것 하나, 효력 발생하는 거 하나, 지형도면의 곳이 기득권 보호, 그 다음에 결정권자, 이쪽에서 정답 처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틀린 것은 결정의 효력은 지형되는 곳이 한 날부터죠. 날부터. 따라서 나머지 다 맞는데,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정답은 이제 1번 나왔으니까요. 요거 금방 요거 1번이에요. 1번. 요거 틀린 것.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안 나온 적 없다. 자, 이번에 개정이 된 내용이 요 세 가지가 들어갔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없어지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들 지정 변경하거나 요 4개 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이거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4번이고 5번이고 전체를 읽어야 되지. 용계, 기도 이런 식으로 외웠다가는 객관식 문제 풀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야말로 내가 알아버려야 돼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할 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관련된 거. 요거는 이제 기왕에 있던 내용.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새로 만들어졌죠. 시설의 입체, 복합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 변경하거나 그 혁신계획 등을 수립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자, 요거는 꼭 기억해 놓으시고 8가지. 누가 입안을 하고
원칙으로 예외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짜느냐 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충분히 다투보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짜는 6가지 시군에서 그 다음에 장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고 주로 여기서 주로 시험 나와요. 왜? 위반해달라고 제안하는 사항은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없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시험을 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거의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자는 이 8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요 내용만 제안을 위반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이때도 이 5번이 바로 개정된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없어지고 시설의 입체, 요걸 줄여서 법제처에서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그래요. 지정 변경해달라. 그 다음에 각종 건축 제한에 관한 걸 결정해달라. 그 다음에 기지 산업유통,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된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지 산업유통. 그 다음에 4번은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용도 지구별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 대체하려는 것. 그 다음에 입체 복합구역 관련된 거. 이때도 자연스럽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해달라 할 때는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야 돼요. 기사회생 5분의 4, 죽다 살았다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요 놈은 아직 시행령 확정 안 됐음. 그 다음에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냐. 45일 플러스 30일. 그 다음에 제한자를 불러다가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이 잘못 제안했다가는 거의 가산 탕진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주민들 이해관계자는 제안을 하는 거지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때 설명서 다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워낙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결정권자는 여기서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한다. 용도 지역 지구를 누가 지정하냐 이 얘기예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점 단골입니다. 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된 놈은 말단 시장 운수가 직접 위반해서 직접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관련된 놈은 시장 운수에게 권한을 줬다라는 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왕왕 나오는 게 개국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워낙 반복하기 때문에 이런 거 틀렸다 그러면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했더라도 관보나 공보에 결정해서 고시했다 하더라도 효력 발생하는 것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왜 이 부분들이 객관식에서 계속 나오냐? 제안하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고민을 하면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막연히 공부하면 정말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이 정도는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용도지역 지정 절차 특례 틀린 것을 골라라. 이제 이런 것들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머리 글자 따서 외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 도시지역에 연접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할 필요도 없어요.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바다인 공유수면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만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걸 본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지역에 연접할 때. 그런데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고시할 필요도 없죠. 따라서 틀린 것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요거 지금 살짝 보시면 3번하고 4번 지문이 이렇게 같이 등장하면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둘 다 맞든 둘 다 틀리든 해야 되니까. 관리지역에서 농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이동 빗금진 부분은 깔끔하게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에 관리지역에도 임야가 있단 말이에요. 임야. 보전산지를 딱 지정하면 얘를 공익적으로 보전을 할까 임업용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할까에 따라서 고시를 달리해요. 따라서 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장을 몇 번을 소리내서 읽으시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줄만 치고 하지 마시고 소리내서 떠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정말 잘 외워집니다. 자,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이 중에 하나 지정되면 그 동네도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특례를 잠깐 설명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 짤 때 함께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입안할 수 없다 하면 땡입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바다 매립했다. 그러면 이제 바다에는 용도 지역이 없죠. 왜냐하면 국토의 용도 구분이고 바다는 용도가 없어요. 근데 바다를 매립을 했다. 육지가 생겼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해서 고민하다가 법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 매립한 목적에 얘가 이웃한 용도지가 동일하다면 준공인가일부터 얘는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지체 없이 이때 고시는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시만 하면 돼요. 절차 다 안 거쳐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과 다르거나 2개 이상 이웃하고 있다면 절차를 다 거쳐서 새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바로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자, 바다입니다. 요 바다를 요 부분 매립을 한 거예요. 매립했는데 목적이 농지 확보하려고 그랬고, 매립구역이 농림지역과 이웃하면 준공인가부터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돼요. 고시만 하면 돼요. 고시만. 근데 얘처럼 농지 확보하려고 매립을 했는데 2개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다면 특례 없어요. 절차 다 거쳐서 새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저절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꾸 실수를 하는 이유는 문장을 익숙하게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고시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 5개 중에 항만구역과 어항구역 나오면 얘는 둘은 반드시 도시지역에 연접하다라는 말 들어가야 된다는 것. 나머지는 도시지역에 연접할 필요 없죠.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이 중에 하나 지정되면 저절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특례죠. 절차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보세요. 도시지역하고 접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쉬운 건데 요 문장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면 이때는 깔끔하게 농림지역으로 이 부분이 바뀌고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에 보전산지를 지정하면 얘는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르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이 동시에 등장을 하면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왜? 둘 다 똑같든지 서로 바꿨기 때문에 둘 다 틀리든지 할 거다. 그래서 이걸 꼭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것은 본사에서도 우리 방문각은 극상으로 도저히 시험 공부할 수 없는 영역 버리는 부분입니다. 버리는 부분. 시범도시 사업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만 여러분 복습하지 마시라는 거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유발계수가 가장 높다. 이건 막 공장 넣어놓고 얘도 지금 보세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 외우지 마시고 한 7가지만 외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높은 순서로 한 5가지만 딱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지문을 볼 때 1번처럼 여러분 주의할 점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장내 장사시설을 주차장을 재활용시설 설치할 때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지문 나오면 100% 틀린 지문이에요. 자, 모든 문제를 자세히 분석해 보셨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과 시행령을 물어봅니다. 법전을 물어봅니다. 법조문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필요 없는 시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외 것들은 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없는 시설을 피해서 찾아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라 이렇게 절대 못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주차장을 설치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면허시설, 재활용시설 설치한다, 종합의료시설 설치한다 해놓고 미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립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필요가 없는 시설만 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LH나 지방공사는 얘들 이제 공적 주체거든요. 얘들은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이 없어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얘가 답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문에서 3번 지문 정말로 중요합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아닙니까? 지금 얘는 이제 공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 지역이든 어떤 용도 지구든 얘는 규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틀렸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 시설도 시가와 조정구역, 즉 용도구역 지정돼 버리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용도구역 제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은 용도 지역이 뭐든 지구가 뭐든 규제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되며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그 위에 건축물, 정착물 다 철거해야 도로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면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말이 안 되죠. 시행자가 여러분요 행정청일 때 하고 자 비행정청일 때로 나눠지는데 누가 시행자든 위법 부당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주의할 점은 행정청이란 말 속에는 원칙적으로 6개의 시장 운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도 포함해요. 행정청이 시행자란 말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다 망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가 시설 사업을 잘못했다면 요거는 이제 절차에 따라 뭐라고 법이 됐냐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행정심판법 보면 누가 했으면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행정청임이 시행자면 도시개발하고 똑같아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 제기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잘못했다. 이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정한 자한테 가서 행정심판 제기합니다. 만약에 서울특별시에서 산하 SH 보고 네가 해라 했는데 SH가 잘못했네.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얘가 잘못한 위법부당함을 고쳐달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산하 LH 보고 네가 해라고 정해줬으면 LH가 사업을 잘못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 시행자를 지정해 준 자한테 가서 심판을 제기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 틀린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또는 지방공사 LH가 시행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조건을 이행 안 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나머지는 워낙에 쉬운데 틀린 게 1번이죠.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 준공 예정일이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종류는 여러분들 여러 번 나오다가 안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이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하수도, 폐차장, 이거는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기반시설 분류 꼭 하셔야 돼요. 자,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은 공부를 잘 하고 많이 하고 또는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자, 이 시설을 요런 쪽에 요런 시설을 외우지 않습니다. 이런 걸 외우지 않고요. 요렇게 시설이 7개로 분류가 되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똑똑한 공무원들이 법을 만들 때 그러면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을 아우르는 용어로 뭘로 분류할까 해서 이런 단어를 만들면서 요 단어 소개가 얘들이 다 유추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외워야 되지 오른쪽 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 보면 자, 제일 먼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자,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다 통되는, 교통되는 거, 교통. 따라서 얘들은 교통시설로 분류하자는 거예요. 뭘 외울 것도 없죠. 그래서 면허 취득해야 도로 타고 운전하지. 주차된 차 시동 걸면 교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류장 이런 것들. 그래서 주차장, 면허시설 이런 것만 참 보면 돼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간이잖아요. 공간. 그 다음에 유통 공급시설이다. 얘를 외우면 보세요. 유통, 수도 공급, 전기 공급, 가스 공급, 열 공급, 공급이잖아요. 뭐하라고 외웁니까?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을 통해서 뭔가 방송 프로그램이 우리 집으로 공급이 돼요. 공동구하고 시장만 외우면 됩니다. 시장에서 모든 게 유통되죠. 공동구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공급 시설은 이 단어를 안 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얘를 외우려고 해봤냐는 거예요. 쟤를 외워야 돼요. 얘는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 볼까요? 이것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 공공문화체육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공공문화, 공공체육 이란 글자 공공 들어간 거 다 빼버리면 남는 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저걸 외워야 되죠. 그래서 공공문화체육, 체육은 뭐 젊은 애들이 하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들은 학교 가야지. 가서 연구, 복지 활동하다가 집에 온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 놓으면 청소년 수련, 학교, 연구, 사회복지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그 다음에 방재가 뭡니까? 방재, 재해나 재난을 막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막을 빵 들어간 것은 당연지사니까 외울 것도 없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하유저,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존재 이유가 재난을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방재. 보건위생 볼까요? 장사처, 사람 주고 장사 치르고 돼지 소 잡고 수술하고 하려면 위생장갑을 껴야 돼. 위생장갑을. 따라서 장사 치르고 돼지 잡고 수술하고 위생장갑 껴야 되는 보건위생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하수도 버리고 폐차장 폐기하고 폐기물 재활용 환경오염되면 안 돼. 환경 관련된 시설이에요. 환경기초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너 번만 이런 용어를 떠들어서 몇 번 연필로 쭉쭉 치면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돼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자, 주차장 교통, 공동구 유통공급,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제, 광장 공간, 하수도, 환경기초. 보건위생시설은 위생장 껴야 되죠. 장사 치르고 돼지 잡고 수술하고 이렇게. 따라서 이 기반시설 꼭 정리를 해 놓으시라. 얘를 외워야 돼요. 얘를. 다음은 51번 광역계획권 광역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시장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1번 문제 풀 때도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설도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고 똑같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 택지개발,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그 다음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요 특정 사업을 할 때만 공동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200만 초과할 때. 따라서 요 때만 요것처럼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광역시설은 어디다가 다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광역시설도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장사시설, 도축장 같은 것들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정답인데 관계 특별성 시장 군수는 서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고, 자, 이렇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특수한 법인을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용적률 최대 한도가 가장 큰지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실전에서도 마찬가지 주는 문제. 그냥 풀어서 드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힌트를 주면, 요령을 드리면, 용적률이든 건폐율이든 시험에서 물어보면 뭐 어떤 식의 문제든 가장 높은 것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용도지역 중에 중학교 1학년 유건이 중심상업, 일반상업, 교통상업, 근린상업. 건폐율은 9, 8, 8, 7. 용적률은 1500, 200씩 가요. 1300, 1100, 900. 따라서 제일 높은 거는 상업지역이 나와야 돼요. 딱 보고 고수들은 5개 중에 상업지역이 있는가? 없네. 그 다음 높은 게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 500%. 건폐율은 70이죠.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준공업. 그래서 준자 2개가 나오면 돼요. 따라서 이때 하수들은 몇 프로 이러고 있고, 고수들은 딱 보고 준주거 제일 높네 라고 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용적률이 낮은 것부터 지문 5개 만들어서 용도지역 서너 개 연결하잖아요.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골라봐라 이렇게 나오면 혹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 뒤에 상업지역 아닌 용도가 위치해 있으면 다 틀리는 거죠.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골라라 이렇게 나오면 상업지역 앞에 상업지역 아닌 용도가 위치하고 있으면 이 지문 틀린 겁니다. 몇 프로 찾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 제일 높은 거 찾아라 그러면 중1, 6원 상업지역 찾아보고 없으면 준주거, 없으면 준공업이 이 중에 하나 반드시 답입니다. 그걸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바로 포기하는 문제입니다. 극상, 완전 찍는 거. 해설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자, 54번은 지정권자가 시행자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일단 변경사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이 변경을 바꾼다는 것은 숫자 나오는 게 여기 2년하고 1년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게 행정처분 받아서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취소됐거나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났는데 어떻게 끌고 갑니까? 바꿔야지. 자, 그러면 1번은 실시계획에 인가를 받았잖아요. 사업해도 좋아 라고 인가 받았는데 2년이 가도록 삽질, 착수 안 한다. 자, 착수하는 것, 실시계획 인가 받고 2년, 삽질, 2년, 요것만 딱 외워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2년 내 사업 착수 안 한다, 삽질 안 하네 나왔으면 얘를 바꿨을 거란 얘기예요. 1년이 아니고 6개월, 3년으로. 그러면 얘가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 받고 1년 내 착수 안 했다 그러면 다 납두고 얘가 틀렸잖아요. 얘가 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삽질 안 한다 2년.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정해졌는데 얘들이 구역 지정하고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바꿔버려요. 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한다 1년. 인가 신청 와서 인가를 해줬는데 공사 착수 안 하네 2년. 착수해서 하다가 부도 파산 났네, 행정처분 받았네,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딱 보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딱 나오면, 자, 실시계획 인가 받고 6개월 내에 착수하지 않다. 딱 틀렸잖아요. 다른 집은 볼 것도 없어요.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얘를 틀리게 했을 거예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옳은 것은, 이거 우리 매년 채권은 한두 문제 시험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 지자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 발행한다.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하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유일하게 나오는 게 행안부 장관 승인 받는다. 그 다음에 전자등록하거나 무기명으로, 기명식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상환기간, 자, 5년 내지 10년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5년 내지 10년보다 길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누가 사야 되냐면, 시도지사 발행했죠.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 중에 토지의 형질 변경할 때
3.3제곱미터당 2만 원 정해진 금액의 채권을 사야 형질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자, 채권의 사무 취급 기관의 장은 매입 필증을 교부를 해주고 매입 필증을 제출해서 채권을 샀다고 입증을 하게끔 해줍니다. 매입 필증은 5년간 따로 보관해야 된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까 5년 내지 10년 사이에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상환일 도래하면 원금 이자가 소멸하는데 이자는 이자니까 2년, 원금은 공법이니까 5글자 5년이라고 외워놓으시면 돼요. 공법상 소멸시효는요 다 5년입니다. 5년. 이자는 이자니까 2년. 이렇게 딱 외워놓으시고 행정심판이야 뭐 행정청이면 행정심판법, 행정청이 아니면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심판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도시개발 채권 요 정도가 항상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자, 특정 주제를 딱 접하면요, 여러분 딱 이렇게 주제가 딱 나오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쫙 흘러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문을 읽으면서 풀어나가면 그때 그 묘하게 틀리게 유도한 데 넘어갑니다. 자, 옳은 걸 고르시오 하니까 4개가 틀렸을 것이다. LH가 자금 조달하려고 도시개발 채권 발행하나요? 시도지사가 발행한다고. 시도지사. 소멸시효는 원금, 너무 길죠.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자,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사유가 된 허가나 인가가 매입자의 규칙 사유 없이 허가가 취소됐다. 당연히 중도 상환해 줍니다. 당연한 일이죠. 자, 무기명으로 발행한다라고 했고요.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죠.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따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런 문제를 실전에 나왔다. 틀리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도시개발 채권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서 전자등록 허가나 무기명으로 발행하고 상환기한 이건 꼭 기억을 하시네요. 이렇게 5년 내지 10년.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상 벌칙인데 도시개발법의 벌칙은 뭐 절대 나온 적 없죠. 이것도 이제 극상 문제, 포기하라라고 하는 문제. 쳐다도 보지 마시라는 거. 자, 정비구역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그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정비구역 안에 허가를 받는 거 찾아봐라. 그럼 나머지는 다 허가 안 받는 거죠.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경작지가 아닌 곳에서 허가 안 받죠. 농사 짓는 간이공작물. 자,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아. 자연경은 손상도 안 해. 그런 토속 채취. 다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자, 정비구역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결정된 되지 않는 물건은 다 허가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허가 받는 것은 요 놈이네요. 건축물의 건축.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거의 뭐 극상 문제로 통과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괜히 대처하지 마시라는 거. 기존에 워낙 반복하는 것, 자주 나오는 것도 정리가 안 됐는데 이거 할 수가 없죠. 자, 정비 기반 시설이 아닌 것. 주민들의 공동 이용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은 꼭 읽어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근데 가끔 나와요. 마을회관은 딱 봐도 마을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비용 부담도 극상 문제로 그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셨네요. 통과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할 때 3분의 2 이상 차, 이거는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여기 어느 정도 묘하게 수준이 상인데 극상은 아니고 상인데 가끔 툭툭 나와서 변별하게 하는 문제예요. 정관 변경은 원래 조합은 과반수가 오케이 하면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관 변경을 할 때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좀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다 과반수 오케이 하면 되는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누가 될 것이고 누굴 자를 것이냐. 누구, 조합원, 자격, 자르고 제명하고. 그 다음에 돈, 조합의 비용 부담, 돈, 사업비 부담, 돈 부담. 자, 별거 아니죠. 조합원이 누가 되고 어떤 사람을 잘라버릴지, 돈.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 관련된 정관병을 시설, 시공자, 설계자. 중요하죠. 건설에서 선정하는 건데. 자,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바꿉니다. 정비구역이 바뀐대요. 3분 이상 찬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딱 외워놔야 돼요. 조합원의 자격, 제명, 돈 부담. 따라서 요 네 가지가 3분의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됩니다. 니언, 디귿, 리얼, 미엄. 정답은 5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 조합원, 명칭, 사무소, 소지 변경, 과반 동의 없는 되죠. 하얀 건 다 과반 동의예요. 그 다음에 구역 위치. 정비구 위치 면적.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사업비 부담, 돈 부담. 비용 부담이잖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설, 시공자, 설계자, 선정, 이런 것들. 관련된 거 변경은 3분의 2. 자, 그렇다면, 이런 거는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두 번 보고 넘어가지 말고 저 같으면 10번을 볼 것 같아요. 손으로 써보고 10번만 하세요. 10번만 소리 내서 외워집니다. 그렇게 외웠는데도 이 3, 4주 지나면 또 잊어먹거든. 10번만 하세요. 10번. 30번 하라 하지도 않습니다. 10번만 해주세요. 외웁니다, 이거. 자, 이것도 총회 의결 거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방침으로 통과하는 극상의 문제로 갑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주택법이죠.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주택조합 정리를 반드시 해 놓으셔야 돼요.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될 수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셔도 저 상속 못 받아요.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죽을란다. 못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경우에, 상속은 모든 경우에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일이 아니고 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교체 신규 가입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 모집 될 때 요 사람이 대학교 자격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에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요. 승인 떨어지고 쿵딱 아파트 다 지었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 살으려면 사용 검사를 받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모르면 안 돼요. 지역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교체나 신규 가입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망으로 인한 결혼 생겼다, 탈퇴했다, 사유로 추가 모집하거나 교체할 때는 누군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추가 모집될 때, 너 자격 돼, 안 돼? 라고 판단해야 되잖아. 판단하는 기준일은 요 이전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 받고 난 다음부터 교체가 안 되니까 인가 받고 난 이후에 새로 들어온 놈이 있다면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교체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인가받은 내용이 변경 사유가 생긴 거죠. 언제까지 변경인가 신청을 할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변경해서 변경인가 신청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이름으로 조합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 다 지었다 사용 검사,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 40%가 되는 경우에는 50% 미만 됐죠. 결연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건무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세대 자격 일시 상실했다면 시군구에서 인정한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당연히 인정했잖아요.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사용검사 신청이 아니잖아요. 사용검사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짓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변경해놓고 승인 신청하라 이 말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은 다 짓고 변경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과거 기준으로 집을 짓는다가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도 거의 매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수험생 여러분들은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뭐나요? 그러면 입에서 안 나오죠. 문제 안 풀립니다. 리모델링이 뭐냐?
대수선하거나 증축이다. 증축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떨어진 날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을 말한다. 이때 그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세대수 증가형. 자,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세대수 늘리는 방법은 위로 가는 거, 위로. 이게 바로 수직 증축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3개층까지 올라갑니다.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2개층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 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 때는 한 동만 할 때도 3분의 2, 전체 할 때도 3분의 2 동별 과반 동의 얻어야 돼요. 자, 리모델 허가는 75%고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거 정리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옳은 것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한다. 그러면 100% 동의 얻어야 됩니다. 75%가 아니고요. 이거는 리모델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받을 때 75%.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로부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러면 안 돼요. 수직 증축형 리모델 대상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가능합니다. 자, 안전진단은 증축형 리모델 할 때 시군구가 돼야 되지 시도지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고자 이거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는 거죠. 그러면 동별 과반수 전체의 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택보험자 이제 용어인데 뭐 순수야 뭐 요새 막 뒤죽박죽 나오니까요. 공구별 세대에서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자,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가 됩니다. 21, 8도라고 외우셔야 돼요.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지나가면 도시계획 예정도는 8m 이상. 따라서 10m니까 별개의 단지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말이 안 되죠. 없는 주택이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400세대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여러분들이 꼭 입으로 떠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투기과열지구 하면 청약 경쟁률 나오면 2개월 동안, 직전 2개월이에요. 경쟁률 5대1, 코딱지 10대1. 자, 코딱지가 무슨 얘기냐면, 자, 보통 청약 경쟁률 5대1이지만 국민주택 규모니까 작은 거잖아요. 10대1. 요것만 딱 외워놓으면 국민주택 규모 소형주택, 코딱지, 작은 거 10대1, 보통은 5대1, 2개월만 외워놓으면 큰 도움 됩니다. 5대1, 보통은 5대1, 코딱지는 10대1, 2개월. 그 다음에 직전 분양,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사업계획 승인 건수,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보면, 자, 여기 지금 5대1 나왔으니까 코딱지 10대1이 나와야 되겠죠. 직전 2개월, 2달 동안 딱 기억하고 30% 이상 감소했을 때라고 하면 정답 3번이 됩니다. 5대1 코딱지 10대1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2개월 딱 기억하고요. 이런 거는 뭐 주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또 주택조합 틀린 것은 등록사업자와 기왕에 등록했네요.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하기로 지역주택조합하고 약정을 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이유가 없죠. 등록했잖아요. 등록 업자랑 같이 하는데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뭐 나머지야 워낙에 이제 맞는 말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틀린 건 정답은 1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틀린 것은 여러분 저 단독주택을 30호, 한옥은 5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단정연립, 단정다세대 일정 요건을 갖추면 50세대, 대지는 만 이상을 건설 조성하려면 시도 대도시 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뭐 10만 미만이면
도지사한테 안 가고 시장 운수에 가고 LH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가고 운은 나옵니다만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 승인 시작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고 승인 떨어지면 5년 내 공사 착수하고 연장 1년 할 수 있다. 그래서 승인 떨어져서 아파트 다 지었다. 들어가서 사용 검사를 받는다. 라고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꾸. 자,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착공, 사업계 승인 떨어져서 아파트 짓겠다고 착공을 할 때 또 착공 신고를 하는 거예요. 착공 신고 수리 여부 20일 내에 통지한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한번 읽어 놓고요. 5년 내 공사하고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한다. 4번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 여러분들이요. 자, 국토법에서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은 시행계획인가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구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봐야 돼요. 아파트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주택의 공급 틀린 것은 뭐 특별할 건 없는데요. 그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을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되지 1년이 아니고 2년. 워낙 뭐 이런 건 워낙 쉬운 거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합니다. 자, 견본주택을 보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 신청을 해요. 따라서 견본주택에 사용한 마감자재 목록표 만들어야 되고 각실 찍은 영상을 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짓고 입주했더니 견본주택과 다르네 소송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영상 찍어서 시군구에다가 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2년 이상 보관을 해야 되고 공개해달라 그러면 공개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을 골라라. 뭐 철도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문화유산, 고속도로 통행역 징수시설, 수문조작실 전부 다 적용 안 합니다만은 2번 공공도서관 이런 건 다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이제 3월 달로 들어왔습니다. 3월 달가 다 갔죠. 이제 4월인데 여러분 자 보세요. 건축법 배우는데 여러분 건축물이 뭔가요? 물으면 건축물 뭐라고 나오나요? 입에서? 안 나오잖아요. 공부를 기본적인 걸 자꾸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잘 안 나와요. 건축물이 뭐냐? 지하층이 뭐냐? 이런 기본적 개념도 입에서 뱉어내지 않는데 그 수준 높은 거 하려고 자꾸 아둥바둥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건축물이 뭐냐 하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토지에 정착을 해야죠. 당연히. 따라서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 창고는 정착성이 없으니까 건축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그 다음 또 보세요.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도 건축물이다. 점포, 차고 등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리잖아요. 자, 이런 걸 자꾸 떠들어야 돼요. 건축물이라 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딸린 시설물, 그 다음 지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라고 제발 입으로 떠들어 보세요. 이것도 안 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수 안 나온다고 한탄을 합니다. 자, 지붕과 자,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또는 벽이 있는 것. 자, 지붕, 기둥 또는 벽. 자, 그러면서 이런 건물은 기둥만으로 된 건물이잖아요. 경회로 건물이에요. 자, 유럽식 건물, 기둥만으로 된 건물, 열주식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외벽이 없이 기둥만으로 된 건물도 있을 수가 있다. 단 지붕은 없을 수가 없죠. 자, 그 대신 뭐 지붕 기둥이 있다 하더라도 뭐 문화유산으로 막 지정되어 있다. 뭐 임시 지정, 뭐 자연유산 지정되어 있다.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그 다음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철도 용지이기 때문에. 철도 용지 안에 있는 이런 시설물들은 당연히 철도법에 따라 관리가 돼야 되지 건축법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만 이용한 창고, 주택하면 또 건축법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얘들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예전에
문화재, 임시지정 문화재가 이렇게 용어가 다 바뀐 거예요. 이런 문화재 등등은 건축법 중에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건 이제 극상 문제로 접는 문제죠. 이렇게 별표, 이렇게 노란 표시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표시해서 따로 복습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얘도 이제 극상으로 버리는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 주면, 그래도 몇 번 나왔거든요. 건축 관련된 분쟁이 생겨요. 얼마나 많은 소음이나 분진이나 진동 이런 분쟁이 많겠습니까? 전국에. 그 모든 분쟁을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대한민국의 소송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서 일단 해결하자. 그리고 분쟁 사건이 될 수 없는 거 골라봐 이렇게 날 때 보세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관계 기술 전문 기술자와 건축 허가권자, 건축주와 허가권자, 그 다음에 공사 시공자와 허가권자 간의 분쟁. 허가권자와 분쟁이 될 수 있나요? 허가권자 왜 그걸 허가해줘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니? 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은 법적인 요건을 갖췄을 때 기속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허가해줬을 때 그 이후에 분쟁 생기는 거지, 허가권자와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것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하면 거의 얘가 2번 시험 나왔거든요. 허가권자는 법적으로 허가해 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건축법상 용어 틀린 것은, 지금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공연장,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런 문제도 건축물의 개념만 외우면, 건축물이라 하면 보세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공작물이 인공을 가해서 만들었다는 거거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된 시설, 딸린 시설. 지하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그 기본 개념 속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법은 정의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것은 없으니까,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고, 고층 건축물은요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일 때 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나라고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뭐 통과하는 문제죠. 이것도. 그 다음에 사전 결정은 몇 번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도 허가권자 찾아가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 수 없으니까 사전 결정 신청한다. 틀렸고요. 환경 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면 환경부랑 협의해야 되지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한다. 말이 안 되고요. 사전 결정에 통지받으면 그로부터 2년 내 건축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 해달라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라고 해야 돼요. 사전 결정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전 결정에 통지받으면 계산농하, 요 네 가지는 받은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 허가, 자,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받은 것으로, 하천은 점용 허가거든요.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보지만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 외 지역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자, 사전 결정에 통지받으면 농림지역 안에서 보전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 본다? 아니에요. 도시지역에서만 보전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 틀렸고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 다 협의를 해서 사전 결정해 준다 그 얘기거든요. 사전 결정도 정리 한번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건축협정 얘도 여러분들은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인데 이것도 거의 극상 문제로서 통과. 이건 여러분들 할 영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농업인 하면 이건 외워 놓으셔야 되죠. 1091, 330. 1091, 330.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을 하거나 90일 이상 농업 종사하거나 330 이상 온실, 비닐하우스 설치해서 경작할 때 농업인입니다. 대가축 두두, 소, 말 같은 거. 소 2마리, 개, 돼지, 양, 염소, 중가축 12. 소가축은 엄매 그게 아니고 토끼, 밍크, 작을 소자. 그래서 100마리. 가금,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오리, 거위, 닭 이런 것들. 천수, 꿀벌 10군 이상.
축산업종사 120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 연습하셔야 돼요. 입으로 떠들지 않으면 안 헤어진다. 여러분, 요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40대 이후. 그러면 눈으로 대충 한두 번 딱 보고 수업 들으면 머릿속에 외워지지, 안 외워집니다. 마음은 항상 20대, 10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으로 떠들어보고, 손으로 그려보고, 손으로 써보고, 막 떠들어보고, 요약해보고, 극성스럽게 하셔야 외워집니다. 자, 79번. 농지법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인. 이것도 이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농업인. 자, 답 찾기 전에 1091, 330 연습하셔야 돼요. 입에 붙어야 돼요. 자, 1000제곱미터 1000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하는 사람. 그러면 900제곱미터의 농지에 경작한다? 농업인 될 수 없습니다. 연중 90일 이상 종사한다? 80일을 종사한다? 아니죠. 330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거 설치해서 경작한다. 300제곱미터를 온실 설치했다. 농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가축 두두, 소 2마리, 중가축, 개, 돼지, 양념소 10마리, 그 다음 소가축, 토끼, 밍크 이런 것들 얘기해요. 100마리. 가끔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닭, 거위, 오리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천수, 꿀벌 10군 이상 키운다. 양봉통 10통. 축산업 120일 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 1091 입으로 떠들어 보셔야 돼요. 1091 330. 자, 대가축 두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오리 1000마리, 소 2마리, 돼지 10마리, 토끼 100마리, 오리 1000마리, 꿀벌 10통, 축산업 120일 이상,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라고 기계적으로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농업인에 해당한다. 소가축 100두, 축산업 120일, 판매액 120만 원, 330 따라 정답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농업인의 요건 딱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지문은 농지법 80번도 얘들은 거의 포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지문에서 이렇게 막 기억, 니은, 뒤끝, 리얼 다 넣어가지고 지문을 막 4개나 넣어놓고 이렇게 다 넣으란 건데 이건 우리가 극상의 문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번도 굳이 여러분들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3월 모의고사식 이제 우리가 1년에서 2번째거든요. 앞으로 계속 극상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표시했다가 공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 2차 동시에 하면 과목이 5과목, 책이 6권이고요. 2차만 해도 책이 4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양이 보통 양이 아니고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인 시험이기 때문에 60점만 넣으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 중하, 하, 중, 그 다음에 요런 한 70% 레벨에서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늘상 강조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꼭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법은 자신감입니다. 공법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면 충분히 점수 7점 안팎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합격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